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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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또 새로운 저희 뉴 멤버와 같이 또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박만영 세무사님. 네, 로직사에서 세무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박만영 세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회계사 세무사가 만나서 오늘은 좀 가상자산의 회계, 공시 이런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7월 11일자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네, 가상자산 관련 회계 공시가 명확하고 투명해집니다라는 보도자료인데요. 어떤 내용이었죠? 작년부터 그 가상자산 발행사업자들 그리고 거래소의 경우에 재무제표에 대한 표시, 그러니까 어떻게 장부에다가 숫자를 기입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논란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렇죠. 저희도 막 자문하면서 여기는 사업자고 여긴 보유자고 이쪽은 이렇게 해놨는데 상응하는 쪽은 또 엉뚱하게 해놓고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똑같은 거래소끼리도 재무제표 안에서 표현하는 방식 다르고 이러니까 맞습니다.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주주들이 봤을 때도 여기는 재무제표 이렇게 되고 여기는 이렇게 그렇죠. 되고 뭐가 맞는 거냐. 그렇죠. 이런 헷갈릴 수 논란이 있었거든요. 있었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통일화된 그런 규정을 갖다가 마련하고자 금융위에서 지금 보도자료를 냈고요. 그 내용들을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사실 다 다루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주요 내용 정도 설명해 주시죠. 예, 개략적으로 하나하나씩 좀 이렇게 빠르게 짚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발행자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사실 가상자산 발행자가 많지는 않잖아요. 네, 보도자료에 보면 한 상장된 건 한 7종 정도 소개가 돼 있고 많게는 국외 통해서 10개 정도 이렇게 돼 있다. 크게는 이렇게 설명이 돼 있는데, 그러면 발행자가 그러면 이 코인을 발행해서 어떻게 수익을 인식하냐에 따라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거는 어떻게 지침이 나왔을까요? 과거에 좀 논란이 됐던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가상자산이라는, 그러니까 코인을 발행하고 그 코인을 고객한테 배포 또는 판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돈을 받았어요. 하나에 예를 들면 100원씩 해가지고 100개를 갖다가 시장에다가 풀었으면 10,000원이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돈이 들어오니까 들어온 건데, 이 돈을 매출로 인식할 거냐 아니면은 지금은 당장 판매한 걸로 못 보고 부채로 인식할 거냐, 이런 게 이제 주요한 논란이었거든요. 그 부채로 본다는 말씀은 의무가 있으니까 우선은 갚을 돈이 있다고 보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처음에 이걸 발행을 할 때 우리는 앞으로 어떤 거를 할 거고 이런 목적을 위해서 이 코인을 발행했다. 이런 이제 설명들을 백서에다가 보통 기입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 돈을 받았다고 해서 그러면 매출로 인식할 수 있냐, 이런 질문들이 이제 있었던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여기 표현을 보면 수행 의무를 명확히 파악하고, 이게 이제 그럼 감사인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발행을 할 당시에 어떤 것을 하겠다라고 하고 받은 거냐.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의무가 뭐냐. 여기 이제 예시로 나와 있는 게 가상자산을 이전만 하면 되느냐, 플랫폼까지 구현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플랫폼 내에 무슨 재화 용역을 제공해야 되느냐. 그렇죠. 백서에 보면 이거 사면 이것도 주겠다. 그렇죠. 에어드랍 해주겠다. 그렇죠.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걸 봤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 단계별로 의무가 완료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해라. 좀 더 명확해진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상장사 중에 코인 발행을 했다가 그걸 매출로 인식했던 이슈가 생겨서 그게 다시 부채로 전환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감사인 또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 또는 그 자문하고 있는 회계법인 등이 이 의무가 뭔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걸 가지고 올해는 돈이 들어왔지만 부채로 보자, 아니면 어느 정도 단계가 진척됐으니 여기까지는 수익을 인식하자, 이런 약간 선수금 이렇게 인식을 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선수금의 회계 처리가 좀 더 필요한 상황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그 발행자 입장에서 그러면은 이 플랫폼 개발하고 코인 개발할 때 엄청난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돈이 투입되잖아요. 맞아요. 이런 것들은 원가인지 당해 비용인지 이거에 대해서도 회계 처리가 굉장히 모호했었거든요. 맞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돼 있나요?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거 다 개발하는 데 쓴 거야 라고 해서 지금 당장으로 비용 처리하기보다는 자산화시키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 그리고 외부 감사를 받지 않는 그 회사들은 이렇게 이걸 자산화시켜서 처리를 해놨을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근거를 주면서 개발 활동에 해당한다는
근거가 있지 않으면 발생 시 비용 처리해라. 뭐 네. 예를 들면 인건비 나갔는데 이게 진짜 개발을 위해서 사용한 인건비냐 아니면은 일반적인 재무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었냐에 따라서 인건비도 자산화 시키거나 시키지 않거나를 판단하라. 네. 뭐 또는 외주를 줬는데 이 외주가 실제로 개발 활동에 명확하게 쓰이는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원가로 쓸 거냐 비용으로 처리할 거냐를 구분하라. 네. 네. 지금 보니까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는 문구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정말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냥 자산으로 계산하지 않도록 하고 비용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더 많아지게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일반 제조업이나 이런 그 경우를 보자면 그 우리가 뭔가 상품을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그 개발 비용, 무형자산을 잡는 것은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가상자산 업계라고 해서 그런 기준이 엄청나게 낮아지거나 뭐 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뭐 한 6가지 요건 정도를 들은 것 같아요. 개발된 가상자산이 향후 시장에서 거래돼서 가치가 충분히 형성될 수 있는지를 판단해라. 뭐 등등 6가지 요건을 했는데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아직도 그냥 명확하게 막 이렇게 가상자산이 그렇죠. 향후에 뭐 거래될지 안 될지는 판단이 약간 모호한 게 조금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뭐 그 상장사들의 경우는 IFRS를 적용받기 때문에 IFRS의 큰 기조 자체가 전문가의 판단을 맞습니다. 네, 요구하고 있고 그 판단에 따라서 뭐 이 자산화 가능성이 있느냐를 또 그 구분해야 되는 그런 뭐 전문가들의 역할이 있는 거죠. 네. 예. 그렇다면 회계사님 그 가상자산 보유자는 그동안 이제 회계 뭐 해석에 의해서 어떤 경우에는 재고자산으로 어떤 경우에는 무형자산으로 이 2가지 정도의 예시만 주고 19년도부터 줄곧 그렇게만 저희가 자문을 해왔거든요. 네. 이번에는 또 달라진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가상자산에 대한 그 규정을 명확하게 못하다 보니 이제 재고자산이다 그리고 또 무형자산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자산에 대한 규정을 필요로 하다 보니 금융상품으로서의 회계 처리도 필요하다. 그렇게 금융상품으로서의 회계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걸 도입하라. 이렇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금융상품 회계 처리에 대한 도입을 갖다가 언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뭔가 이제 그 재고, 뭐 무형 이런 자산 뭐 그런 쪽이 아니라 예. 뭐 금융자산 기준서를 적용한 그렇죠. 금융자산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게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 지금 그 거래소들의 회계 처리를 보면 이미 그 거래소들이 가지고 있는 가상자산의 경우는 그 시가 평가를 해서 그 평가 이익을 갖다가 인식하고 있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그 시가 평가를 인식한다는 것 자체는 재고나 무형자산이 아닌 그렇죠. 금융자산의 회계 처리에 가깝기 때문에 네. 근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네네. 금융자산으로서의 회계 처리가 이제 조금 더 명문화됐다. 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저희가 뭐 자문하기로는 뭐 재고자산, 뭐 무형자산 이게 뭐 약간 이지선다 느낌의 맞아요. 재고자산으로 계산하시는 분은 적합법으로 평가하셔라. 그렇죠. 그리고 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시는 분은 원가 모형, 재평가 모형으로 해서 뭐 평가할 수 있다. 뭐 이렇게만 자문밖에 할 수 없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이제는 조금 더 그게 열려서 뭔가 좀 다양한 이제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느낌이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은 그러니까 가상자산 사업자가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보유한 게 자기 거가 아닌 뭐 고객을 통해서 위탁받은 자산의 네네. 경우에의 회계 처리가 좀 모호했거든요. 네. 그 지금 뭐 저희가 이제 다루고 있는 그 사건 중에도 보면은 이제 뭐 하루델리오 같은 경우도 사실 고객 건데 맞습니다. 고객이 맡긴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 맡긴 자산을 그러면은 그 맡기고 있는 회사는 어떻게 회계 처리할 거냐. 네, 이 부분이 좀 더 명확하게 사실 되어야 그렇게 예치하신 분들의 피해도 좀 더 줄이고 또는 또 더 안정적인 이 회사는 과연 제대로 우리 자산을 보관하고 있는가 그걸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네. 그 기준이 될 것 같아요. 여기 금융위에서 딱 예를 딱 들은 게 해킹 사고 발생 시 과연 이게 어떤 자산, 그러니까 어떤 가상자산, 누구의 가상자산이 해킹당한 거냐에 대한 거를 어떻게 고려를 하냐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놨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기준이 뭐냐를 볼 때
그 여기서 키워드가 경제적 통제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경제적 통제권이라 하면 이제 가상자산을 고객이 이제 회사에 맡겼는데, 그럼 회사는 이 자산을 다시 다른 곳에 뭐 예치하거나 자유롭게. 그거를 이동시키거나 할 수 있는 통제권이 누구한테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그 대부분의 지금 경우를 보면 실제 예치 서비스 같은 경우는 통제권을 넘겼다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통제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통제권을 받은 회사는 이것을 부채로 계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돌려줘야 돼요. 내 자산으로 인식하되 부채로 인식을 해서 회사는 고객한테 의무를 진다. 그래서 이제 뭐 가령 해킹을 당하더라도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그 뭐 스테이킹 서비스나 뭐 디파이, 시파이를 하는 사업자들이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있는 거죠. 그렇죠. 뭐 그런 회계 처리가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훨씬 더 예치자분들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하고, 그다음에 예치자분들의 권리도 보호하고, 뭐 이런 두 가지를 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가 한 회계 처리 관련된 각 이제 발행자, 보유자, 사업자별 이제 뭐 회계 감독 규정이었다면, 네네.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주석 공시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개정될 거라고 하는데요. 네. 이것도 이제 발행자, 보유자, 뭐 사업자 순으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석 공시라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재무제표를 그 발행할 때 저희 그 다트 홈페이지를 보면은 이제 재무제표 그 주석 이렇게 이제 보이는데, 주석은 회사가 어떤 필요한 정보를 그 이 주석을 보고자 하는 그 상대방, 뭐 돈을 빌려준 사람일 수도 있고 주주일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해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주석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이 가상자산과 관련된 사업에서는 필요한 내용이 제대로 그 설명된다. 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그 중에 이제 발행자의 경우는 제일 중요한 정보가 사실은 물량. 그렇죠. 예. 이번에 뭐 위믹스나 예. 물량으로 인해서 이제 네, 뭐 상폐가 되기도 하고요. 네, 그게 제일 논란이 많고,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그 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게 제일 되게 궁금하고, 궁금하죠. 예, 네. 그거에 대한 논의가 많이 맞습니다. 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발행이 몇 개고, 그 중에 지금 유통이 몇 개고, 나머지는 어떻게 뭐 누가 보유하고 있고, 네, 이런 정보를 정확하게 공시하라는 얘기고. 네, 그동안은 약간 그 재무제표라 하면 뭐 연말에 그냥 딱 몇 개 들고 있고 이게 얼마냐, 그리고 이게 평가했을 때 얼마냐, 여기 좀 약간 저희가 궁금했던 내용이면 보도자료의 보유 정보, 기중 사용 내용, 유량을 약간 표현을 해달라는 주석의 그렇죠. 뭐 내용이네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재무제표 안에서도 보면 그 기말 정보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단기 기중의 증감, 증감, 그 내역을 전부 다 표현하게 되는 항목들이 있듯이, 네. 지금 이 보유 발행량 같은 경우도 그런 그 기중에 있는 증감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라고 보는 거죠. 네, 그 예. 발행자의 의무가 더욱 더 강화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보유자의 의무도 있나요? 네, 그래서 보유자 같은 경우도 그 이 가상자산 분류를 어떻게 할 거냐,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고냐, 아니면 무형이냐, 아니면 금융이냐, 이건 이제 보유한 사람의 그 보유 목적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할 거고, 그러면 그 보유 목적에 따라서 구분이 될 때, 그러면 이 자산이 지금의 가치는 얼마고, 얼마의 몇 개의 자산을 우리는 그 가지고 있었고 유통했냐, 네. 뭐 이거를 갖다가 다 표현하라는 얘기로 보이고요. 네. 네. 또 사업자도 이제 공시를 또 해야 되네요. 그렇죠. 네. 사업자 같은 경우도 뭐 똑같이 이제 물량과 시장 가치, 이거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고, 그거에 더해서 그 최근에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그 뉴스 중에 하나가 뭐 해킹됐다, 네. 뭐 없어졌다, 뭐 러그풀이었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들 계속 나오는 걸 보면, 해킹에 대한 그 보호 수준을 얼마까지 담당하고 있고, 그런 책임을 그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냐, 이것도 그 공시하라는 얘기거든요. 그 마지막에 이제 이와 함께 하면서 뭐 외부 감사인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회계사님도 그 이게 거래소나 뭐 이런 가상자산 사업자 감사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네네. 뭐 이제 그런데 뭐 이렇게 뭐 절차나 가이드라인 뭐 이런 게 없었던
썼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렇죠. 뭐 이게 배포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조금 더 이제 수월해 주시는 거 아닌가요? 이게 양날의 그러니까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금감원에서 그 감사 가이드라인이 나왔었거든요. 네, 1차로 배포했었죠. 네. 그 감사 가이드라인을 보면 사실 상당히 그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디테일하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 그 전에는 감사인이 가서 뭘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그렇죠. 그렇다 보니 뭐 이제 공시해야 되는 정보는 있는데 뭘 어떤 것을 체크하고 그걸 가지고 확인하고 보고서를 써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감사인이 그 리스크를 갖다가 되게 많이 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가 좀 명확해졌다. 근데 대충 할 수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감사인이 그거를 안 했다면은 감사인이 리스크를 다 져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뭔가 투자자나 뭐 이런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양질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그렇죠. 감사인은 그 가이드라인으로서 그 엄격한 절차를 지키기가 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그렇죠. 내용이네요. 네, 그게 이제 어떻게까지 흘러가냐면 예전에는 그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감사를 할 때 뭐 사업자 입장에서도 깐깐하게 할 이유가 없으니 네. 싸게 하자. 감사 필요. 간단하게 하고 네네. 보고서만 내면 된다. 네. 라고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못하게 되는 그렇죠. 거죠. 여기 보면 유량도 해야 되고 네. 수불부 수준으로 거의 이제 뭐 가상 자산별로 금액이나 평가 방법까지 이제 공시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제 상당한 이제 절차적 이제 그런 꼼꼼함이 필요한 더욱더 거죠. 필요하게 될 것 같네요. 사실 시장에서는 이게 맞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레귤레이션 센터와 또 적합한 그렇죠. 또 약간 규제 방안 아닌가요? 예, 요즘에 계속 사실 가상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뭐 여러 해킹이든 뭐 지금 뭐 예치 서비스가 뭐 엉망이 됐든 뭐 이런 것으로 피해를 보는데 이 피해를 보는 확률을 줄일 수 있는 그래도 규제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마지막으로 그 기대 효과를 네. 또 보면 그 금감원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기업 간 비교 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 얻을 수 있고 그렇죠. 이 해석과 관련된 뭐 다툼이나 이런 것도 줄어들고 그렇죠. 불확실성이 이제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맞아요. 그러니까 룰이 시장의 룰이 명확해야 그 룰을 지켰냐 안 지켰냐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네. 그 룰을 지키면 안전하다. 네. 네, 이런 메시지도 줄 수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요 보도자료 내용 요 전반은 그럼 언제 추진 일정 이렇게 진행이 될까요? 지금 뭐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24년도부터는 이걸 적용해서 업무를 시작하라. 네. 그러니까 이거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라.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사실 많지 않은 시간이죠. 이제 6개월 정도 안에 뭐 기준서도 만들어야 되고 뭐 가이드라인도 나와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정부 입장에서도 내야 될 거고 그 전문가들도 이런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숙지하고 감사에 임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24년에 1월 1일부터 시작되면 2025년 감사 보고서부터는 좀 이런 내용들을 볼 수 있는 거네요. 예, 근데 아마 24년에 나오고 나면 24년도 감사도 그냥 대충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 조기 적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또 써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네. 재무제표가 비교 공시되기 때문에 뭐 바로 그냥 24년까지 23년 그러니까 재무제표는 이렇게 안 하고 24년은 하고 이렇게 되면은 재무제표가 굉장히 이렇게 모순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바로바로 적용을 하는 이런 그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예전에 이거 입법안 막 이렇게 좀 국회에 막 보도자료 나온 거 보면 과연 이 네임을 뭘로 할 거냐 막 이런 것도 얘기했었는데 맞습니다. 결국 토큰으로 됐네요. 토큰. 네, 뭐 가상 자산, 뭐 코인 뭐 여러 개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그래서 토큰 증권으로 이제 통일하여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은 좀 그 전체적인 전반적인 정보들을 먼저 설명드리고 세부적인 항목들도 저희가 조금 더 스터디를 해서 네. 이거에 대해서도 또 한번 논의를 좀 해봤어요. 네, 저희도 열심히 공부해야겠네요. 네, 네. 그래서 저희도 열심히 공부해서 또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